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그동안은 우리 국가 현안인 여러 가지 민노총과 그다음에 노동 관한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문재인이 어제 취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 대해서 우리 김대호 소장님과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쪽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까? 저희는 특별 대담. 특별 대담. 예, 예. 원래 이제 고용노동 문제를 예, 중심으로 예, 예. 했는데 오늘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대한 예, 예. 특별 비판을 주로 한 특별 대담을. 전 정말 이게 우리가 비판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난 환무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설문 안에서도 논리가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과거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자거리용, 안경거리용으로 이렇게 종합성이 없거든요. 모자 쓰라고 있는. 인티그레이트라고 있거든요. 통합성, 일관성. 일관성이 있죠. 지금 이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각각의 정보들이 따로 노는 거죠. 예? 네, 아마 이제 연설문 팀에서 이러저런 사람들이 막 이제 끼어들어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어떤 얘기들 주로 뭐 자화자찬이죠. 잘했다 뭐요. 그런 얘기를 딱 끌어모아 가지고 뭐 대충 문장을 갖다가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는 오히려 방해를 해. 근데 뭐 그 경제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거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가 경제 성장했다고. 그거 지금 엄청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면서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이 확 커지면서 전자 산업이 커지면서 된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주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창업주나 그 CEO들을 이재용을 갖다가 업어주어도 정말 그치. 한국 최고 운장을 주어도 정말 쏙 시원치 않을 텐데 그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속세 폭탄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어떤 그 재원을 그런 식으로 사실은 국가가 다 빨아가 가지고 뭐 가덕도에다가 셀이 쏟아붓고 태양광이다 뭐 풍력이다 해서 쏟아붓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갖다 있게 한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를 파괴하는 짓을 갖다가 엄청나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 지금은 뭐냐면은 사실은 한국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이 높은 어떤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자기가 한 거라고. 물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했다고 지금 거짓말. 야, 정말 무식한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후한무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후한무치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알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냥 야 이거 우리 잘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참모들이 써주니까. 예. 하여간 근데 지금 특별 연설을 갖다가 비판하기 전에 이게 이제 어제가 2021년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5월 10일. 그렇죠. 원래 5월 10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1948년 5월 10일 우리 그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총선거 있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한반도 최초의 선거라는 네. 자유민주공화정이 들어서는 최초의 투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주권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주권을 행사한 날. 그러니까 백성에서 주권자가 된 날이죠. 그래서 주권자로 투표를 하는 걸 행사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7월 17일 전절보다도 더 사실은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50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뭐를 한 거고
진짜 주권자들의 행위는 5월 10일 날 이제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7월 17일 제헌절뿐만 아니라 8월 15일 어떤 정부 수립 기념일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그렇지. 날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10월 3일 그렇지. 개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드디어 국민이 등장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민주의 날이라고 민주의 날이겠네요. 굉장하게 예. 기념식을 갖다 해야 된다.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5월 10일하면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취임, 아우, 정말 짜증. 취임 몇 주년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듣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짜증나요. 참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날이 문재인 정부 취임 몇 주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덮여버린 겁니다. 이게. 일단은 저는 그것부터 정말 지적하고 하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중요한 지적하셨네요. 민주의 날 좋네요. 네, 저는 그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면은 5월 10일을 성대하게 기념을 하고 제가 볼 때 10월 3일 개천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기념일을 갖다 해제를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이제 특별연설을 뜯어보면요. 특별연설은 뭐 좀 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쭉 뜯어보면은 코로나 방역 관련된 얘기가 한 3분의 1쯤 돼요. 아, 그래요? 가장 실패했다고 여겨지는데 본인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요. 방역 관련된 얘기를 딱 워딩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 방역 모범 국가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 정말 K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다.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가 3번 더 강조해요. 국뽕도 그런 국뽕이 없네. 뒤에가 3번 더 강조하는 게 K 방역이 세계의 표준이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서 K 방역만 갖고 뭐 하니까 그러다가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됐다 하면서 요 K 시리즈에다가 K 방역도 슬쩍 이게 묻어가려고. 예,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아마 너라 TV의 어떤 주로 그 시청자들은 특히 K 방역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의 어떤 방역에 대해 가지고 아마 역겨울 거예요. 역겹죠. 특별히 역겨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좀 이 역경을 참으시고 조금 이거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그리고 너라 TV 시청자나 이 정광 목사님 사랑교회 분들은 작년 8월 때 아주 그냥 집중 폭격을 당했잖아요. 자, 내용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 얘기합니다. 이거 좀 뒤에 좀 보겠습니다. 따로. 그동안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백신 접종 지금 7%고 우리는요. 치명률 자체가 일단 미국이 우리보다 300배가 심하거든요. 예컨대 그럼 치명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치명률 한번 보죠, 뭐예. 미국이 확진자가 지금 3,300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치명률이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제자 통계입니다. 확진자 12만 7,772명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한 300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치명률이 1.5%입니다. 그럼 같네요. 뭐 거의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 아니 우리가 확진자가 적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어떤 보건 의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 악착같이 썼잖아요. 우리 뭐 국민들 말 그것도 잘 있고. 듣고. 그래서 이게 뭐 치명률은 엄청 자랑하는데 지금 예컨대 스웨덴 치명률 1.4%입니다. 이스라엘은 0.8%예요 치명률이.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좀 높아요 1.7%. 그 다음에 예컨대 인도 치명률 1.1%입니다. 특히 그래? 0.9%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미국은 1.8, 뭐 일본은 1.7, 우리가 1.5니까 아마 이제 치명률이 이제 뭐 엄청나게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확진자 수가 우리가 월등히 사실 적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갖다가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치명률을 갖고 난 자랑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병상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확진자 확 늘어나니까 병상에서 사람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이거를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백신 접종과 국산한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데 아니 우리 지금 백신 접종률이 지금 0.8%입니다. 0.8%죠. 지금 미국은 80%, 영국도 거의 80% 수준이에요. 네. 아니 이 우리 지금 한 맞는 7% 가까이 갔더라고 백신 접종률이요. 이 치명률은요. 네. 사실은 네. 백신 접종하기 전에 작년 1.1% 뭐 1%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지. 지금 좀 늘어난 편이에요. 네, 오히려 늘어났네.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이거하고 백신 접종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연관이 그러니까 없죠. 아까 우리 김대호 수장 얘기했죠. 연관이 없는 걸 무리하게 연결시켜놨군요. 예? 그래도 국산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 백신 없어도 예컨대 국산항체 치료제가 전 세계로 막 그냥 팔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백신 필요. 왜냐하면 치명률을 낮추면 네. 중증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건 누가 써줬는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김호란이 써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네. 예? 기세춘 통역당 아버지든 김호란 이름도 모란이잖아. 예? 평양 모란봉. 아니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이 늦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랑 엄청 좋아하고 변명을 갖다 엄청 좋아합니다. 자, 이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야, 이거 정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장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이 백신 개발국입니까? 아니지. 백신 개발은 보니까 소련하고 중국 빼고 나면 백신 개발은 딱 두 나라예요. 영국하고 미국. 독일도 뭐 약간 좀 뭐 관련 있는데 아직 그게 일반화되지는 않았고. 예, 아니 나는 생개발국이 아니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접종이 빠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 백신 개발은 지금 유럽에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 다 백신이 개발 안 한 나라인데 지금 접종률이 막 50%막 치고 나가 있는데 우리는 백신 개발가 아니라고 지금. 야 정말. 아니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 없었던 우리 형편. 아니 우리나라가 돈이 어떻게 보면은요 차고도 넘치는 나라입니다. 아니 지금 그동안 그 뭡니까 그 100조 쏟아부었잖아요. 그 선심성 그 공약 그 국민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규모 선투자 근데 왜 100조 쏟아부을 돈 여기에 1조만 쏟아부어도. 이건 정말로 후원 못치한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 지금 왜 그 이 보통 백신 개발이 10년이 걸리는데 1년 만에 한 게 20조를 쏟아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화이자나 지금 미국의 4개 자회사가 백신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지금 만약에 그 정도 돈 쏟아부었으면 근데 우리 지금 이 돈이 없다고 아니 지금 국민한테 나눠주고 지금 선심 공약한 게 100조가 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예산 편성도 안 했거든요 원래. 그렇지. 작년 11월 달에 그나마도 야당이 그때 이제 일종가 뭐 아니야 지금 그랬죠. 그 제가 작년도 예산 보니까요 그 800억, 600 몇십억이에요. 이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 관련 그러니까 그 의학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요. 근데 K방역 선전에 홍보에는 1,200억인가 그러니까 아니 미국은 20조 쏟아붓는데 우리는 지금 680억 쏟아부어놓고로 우리는 돈이 물론 선심성하게 가니까 선거 이긴다고 포주기 하다 보니까 다른 돈이 없었겠죠. 그렇죠?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다른 돈이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툭하면 추경인데 추경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이 있죠. 근데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 없었다. 참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기 그래도 경제 규모인데. 그거 지금 그 뒤에 자랑하는데요. 그 뒤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 그래? 정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문제는 직접 워딩이죠. 그렇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럴 경우 우리는 참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곤란한데 미친놈 아니에요? 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 참 저기 사람 체면상 이런 말 하기 문재인 보고요 모욕죄로 고발하시라고 글쎄 얘기하시죠. 공개적으로. 예. 야 미친놈아 나 좀 모욕죄로 고발해줘라. 아니 사실 역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없는 거 아니 지금 김대수 소장 말대로 아니 지금 백신 개발국 아니 선투자 왜 우리가 못해 미친놈아. 그리고 아니 치명률 낮추는 게 백신 접종하고 무슨 상관 있어. 우리가 세계적으로 낮고 국산 항체 치료제 이거 아마 국산 항체 치료제 로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 비서실장 친구였대요. 예. 이거 아마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야 참. 예? 아니 그다음에요. 이거는 과거의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미래의 얘기가 미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우리 국민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자, 접종 속도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하고 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그래서 당초 그 11월 집단 면역이었지 않습니까? 앞당기겠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걸 잠깐 봅시다. 지금 어디냐면은 요게 접종 현황을 쭉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빨간 부분이 파이자입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검은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자, 이 뒤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사진을 빼버리고 네네. 저 그래프 저것만 보여주면 안 돼요. 예.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이렇게 완만하게 쭉 가다가 약간 꺾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이자가 폭발적으로 쭉 치고 올라가네.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2월부터요, 2월 27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니까 거의 3개월이 다 됐죠, 그죠? 2개월 반입니다. 화이자는 거의 없네. 이 화이자가 지금 화이자 접종이나 화이자를 사람들은 맞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뭐 그 혈전 현상이 아직 화이자는 별로 보고된 게 별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이 전체가 1차 접종자가 한 2개월 반 동안 해가지고요. 1차 접종자가 367만 4,729명이잖아요. 그죠? 2차 접종이 50만 6,274명인데 세 달간. 네. 자, 보십시오. 아까 이게 원안을 보십시오. 원래 원. 자, 접종 목표를 상향 6월 말까지 한 달 반이죠. 그죠? 오늘이 5월 11일. 5월 10일이니까. 한 달 볼 동안 1,300명 이상 접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 달 반 사이에 950만 명을 1,000만 명 해야 되네.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문제는 네. 아니 사람들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당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예. 보니까 우리 그 이동욱 회장이 예. 나와서 하는데 24명 정도 약가 어쨌든 이 주사를 맞고 죽는 숫자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한 달 반 동안 이게 앞으로 1,000만 명 분을 지난 2개월 반 동안 이렇게 나와가지고 360만 명한테 1차 접종을 했는데 앞으로 한 1,000만 명을 갖다가 놓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화이자 백신이 확보됐냐? 안 됐거든. 국민들이 맞고 싶어하는 백신은 없고 국민들이 공포감 느끼는 백신은 지금 이제 있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럼 강제로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현재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원래 그 백신 확보를 했다는 말 있잖아요. 전에 그때 뭐 화이자 회장이었나 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해서 확보했다. 처럼 얘기했는데 그냥 그건 전화 통화만 해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언제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얘기 이거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공포를 안 하지.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구체적인 언제 들어오는지를. 그래서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던데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말입니다. 지금 어떤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 추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에서 이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9월 말까지 전체 국민 대상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이 닭돌 사육되는 어떤 양계장 닭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데 그러면은 지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다 맞아라고 명령하면은 맞냐 이거야. 안 맞지 당연히. 지금 보십시오. 이 심각한 게 지금 확진자를 보십시오. 확진자가 보니까 뭐 0세에서 9세까지가 한 4.4%, 10대가 7.1%, 20대가 14.9%, 30대가 13.5%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치명률은 보십시오. 0%예요. 10대 0세에서 9세까지 0%, 10대도 0%, 20대도 0%, 30대 0%, 40대 0.1%, 50대 0.3%입니다. 그러네. 이거는 거의 어떤 그 치명률이 낮다는 얘기는 걸려도 이 확진자 중에 확진자는 적지 않아요. 그런데 확진을 해도 치명적이지 않은데 앵간한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죠. 치명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쑤셔 넣으면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은 걸려도 첫째 걸릴 확률 자체도 높지 않아. 이게 걸려도 그냥 뭐 치명기장 슬쩍 내가 걸리지도 모르고 지나갈 확률도 그러니까 높고. 걸린다 하더라도 치명률은 거의 0% 수준이야. 그렇지. 이 60대 이하는 60대가 1.1%거든. 60대가 1.1%니까 뭐 거의 0% 수준이네. 아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1,000만 명한테 지금 1개월 반 동안 1,000만 명한테 놀라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쑤셔 넣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김 소장님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실 거예요? 어째 안 맞습니다. 저도요. 아니 이게 걸릴 확률도 사실은 낮은데 낮고. 이게 치명률이란 이 통계 이거 어디서 나온 통계예요? 이거 우리 저기 공식 통계입니다. 이거가 안 봤더만 이건 이런 훌륭한 통계. 그러니까 지금 치명률은 뭐 0세, 9세, 10대, 20대, 30대 까지는 아예 0이군요. 네네. 그다음에 40대 0.1%, 50대 0.3% 이것도 거의 0이고. 60대 1.1%, 60대 1.1%. 70대 5.8, 80대 이상 18.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조심시키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백신을 놓을 만한 어떤 그 가치가 좀 보이는. 왜냐하면 이 80대 18%고 70대 5.8% 같으면은 이분들에게는 놓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난 2개월 반 동안 백신은 주로 이분들한테 사실 집중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이거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병을 지금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가에 몰아넣은 거 아닌가요? 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증거가 또 하나 있는 게. 그래요? 또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거 보십시오. 이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요. 이 그림이 보이나? 그동안에 이게 저 큰 커버 보십시오. 이 확진자던데 쭉 오다가 지금 8월 달에 잠깐 산이 하나 있죠. 작년 그때 아주 그냥 사랑제일교하고 그냥 8.15 집회 아주 작살을 냈죠. 그렇죠. 뭐 살인자라 샀고. 근데 이때도 보세요. 8월 15일부터 올라갔자니까요. 네. 그러면은 원래 뭡니까 몸속에 있는 기간이 보통 뭐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이거는 사랑제일교가 다른 데서 옮긴 거죠. 그러니까 8월 한 12, 13 그때부터 이제 쭉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딱 그냥 올라갑니다. 8.15 집회가 기폭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나마도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뒤에 지금 12월, 1월 달에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데. 자, 그때 8.15 집회 8월 27일인가에 그때 제일 많았을 때가 400명, 20몇 명이었어요. 잠깐 바로 떨어졌는데 근데 쭉 떨어졌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뭐냐면은 서울 지역을 놓고 보면은 밑에가 2단계를 갖다 때렸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뭐냐면은 지금 그보다 쫙 치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1.5단계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이 그죠?
8.15 집회 때 제일 피크 있잖아요. 잠깐 피크보다도 지금은 일상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지금은 1.5단계입니다. 그때는 2.5단계였죠. 그때 뭐 2단계, 그때 서울 예. 2단계였는데, 아니, 이러니까 정치 방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렇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고강도 처방을 해서, 그래서 아예 자영업자,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자영업자 전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광화문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쓰레기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낙연이가 그랬잖아요. 국회 연설입니다. 그때 뭐 한 얘기가 방역에 공든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습니다. 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강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딴 소리를 갖다가 그때 이낙연이가 9월 7일 날 늘어났거든. 국회 연설했죠.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훨씬 높은데 훨씬 높습니다, 이게. 그럼 이낙연은 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방역도 낮췄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1.5단계, 서울은 1.5단계거든. 그러니까 저 녀석들 얘기로는 사실은 이게 그다지 치명률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속으로 알면서 역으로 저들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공포에 가두고 국민 활동 못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군요. 저는 이 치명률의 어떤 그래프로 본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60대 이하는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그 백신 자체의 혈전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전이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그전에 뭐 약간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혈전이 확 늘어나니까 네네. 갑자기 머리에 뭐 뇌가 막히면 그냥 뇌출혈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반신을 막히니까 그냥 하반신 마비가 와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건강한 사람. 예. 아니 이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갖다가 이렇게 맞는 것이 현명한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지금 한 달 반 동안 이거 한 1,000만 명한테 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 강제로 이제 주입하겠다는 거죠. 예? 이거 참.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포와 전율을 느낄 만한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아스트라제네카 거부 범국민 운동을 갖다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제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 장기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 지원하고 이게 한참 먼 미래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요. 정부로부터 관련된 예산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기업이 이거 제가 볼 때 로비한 거죠. 로비한 것 같아요. 글쎄,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그 화이자가 네네. 우리 보고 지금 사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개발되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이제 뭐 치료제 개발로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치료제 개발 회사 대표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적인 인연 때문에 백신을 확보할 화이자를 확보할 그냥 절호의 찬스죠. 예, 골든 찬스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지금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거를 그다음에 또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췄다고 슬쩍 연설문에 끼워놓고. 네네 넣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로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예. 백신 주권이라는 말을 과연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쓰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백성 살려야지 무슨 주권이야. 예? 무슨 아니 뭐 부품 소재 주권 무슨 주권 이렇게 하면은 말입니다. 북한처럼요. 그렇지. 대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자급자족하겠다고 설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 사이로 넘어가는 거죠. 네. 북한 같은 나라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협력 상태에서 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말도 말입니다. 백신 주권 이거를 처음 작년에도 했던 얘기고요. 사실은 이런 데 대한 집착 때문에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평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면에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뭐 성찰 반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축적 있잖아요. 축적과 어떤 준비, 제도적인 어떤 이 인프라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갖다가 모르는 것 같아. 아마 백신욕이 뭔가 이런 지금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겠지. 아마 이제 그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좋아하는 말, 백신 주권 확보 이런 거 있고. 이런 말을 갖다가 하니까 아마 그걸 갖다 그대로 받은 것 같아 보니까. 뭐 식량 주권 비슷하게 뭐 반도체 주권도 있고 뭐 만 가지 주권 다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 그 이게 김일성 나라잖아요.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 식대로.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조롱받는 네네. 그런 나라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10위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그리고 또 하나 말입니다.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지금 뭔가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도 있고 그 있잖아요. 심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막 증명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이 나가서 그 간호사가 40대 간호사가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간호사 뭐 강제로 맞으라고 맞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고 집에 들어와서 지금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은 보십시오. 일본은 뭐냐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하면은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서 일시금이 한국 돈으로 4억 6,320만 원. 혹시라도 사망하면 이건 뭐냐면 이건 또 유족은 이제 보상금에 대해 장례비도 220만 원 별도로 이제 줍니다. 이게 그다음에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 1급 장애를 당하면은 한국 돈으로 5,300만 원 장애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아니 이렇게 딱 하고 맞아라 그러고 그래도 못 맞겠다는 사람들은 헐줄 수 없다. 이런 거거든 일본이. 그렇죠. 아니 이게 맞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 어떤 그 정말로 어떤 건강한 사람이 백신 맞고 나서 그냥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지금 하루에 24명이 지금 이동욱 회장이 네네. 언론에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네네. 백신 맞고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이 거의 20명에서 30명 사이 꾸준히 간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쌩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은 맞지 않아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고 나이 든 사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무증상자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본인은 앓고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네네. 잘 걸리지도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라도 맞힐라 그러면은 이런 식의 최소한 일본 수준의 보장을 해야 되거든. 해야죠. 안 하죠. 그래놓고 무슨 K 방역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정말 대단하군요. 네. 네? 이런 게 나라죠. 아니, 아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요. 코로나 피해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 지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보면은 이 독일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의 75%를 100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3억 4,500만까지 지원을 합니다. 야, 매출의 75%를. 네. 그다음에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 등에는 고정비 즉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 90%를 야, 월 그 6,7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요. 이게 국가지. 그렇지. 이게 국가거든. 이게 국가지. 그리고 이런 나라 같으면은 야, 지금 방역 때문에 필요하니까 영업 좀 그만둬. 네네. 이야기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 캐나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영업 그만하면 임대료랑 계속 고정비가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그걸 90% 이게 나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적자 재정을 갖다가 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돈을 이런 거죠. 이런 데 쓰는 거죠. 한국은 뭐냐면은 그냥 100만 원 아무나 자. 예, 그냥 그런 식으로 법에 뿌리버리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매표행위 비슷한 거지. 매표행위죠, 매표행.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 서울시에다가 각 지자체별로 아니 정부에서 뿌리고 지자체별로 계속 뿌렸잖아요. 1조 원 가까이. 네네네. 아니 뭐 유럽은 뭐 그냥 워낙 심하니까 그렇다 쳐.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심하거든 사실은. 조금 심하죠. 예, 좀 심한데 이것도 뭐냐면 도쿄도를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영업시간 이제 제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해당 지역 자영업자한테서 방역 협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요. 그게 하루 6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네. 그렇습니다. 오. 월 최대 180만 원, 월 약 1,900만 원인데. 오. 아니 그런데 자영업자가 지원받지 않고 나 영업하겠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대. 그렇지. 개인의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이게 그 근대 민주공화국의 기본 아닙니까? 사적 자치 주체. 맞습니다. 사적 자치가 기본이 되고 정부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적 자치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요. 그에 대한 손실 보장은 정말로 인색하거든. 인쇄가지. 근데 돈 뿌리는 거는 좋아해. 전체적으로 그냥 뭐 공무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하나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뭐 돈 쫙 뿌리고. 야, 일본은 우리 왜 일본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몰랐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 알면 정말 뒤집어지겠다. 우리 자영업자들. 아유. 일본은 지금 영업 제한 조치 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 언론들 보고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왜 보도 안 하지? 아니 이거 언론에서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국회 우리 야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쪽에서 사실은 얘기를 그렇지. 해야 되거든. 국민들을 환기시켜야지. 예. 아니 그리고 정부 너 이거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해야지. 예? 협조금 그렇지 자영업자들 당장 죽으란 얘긴데.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엊그제 보니까 이 여의도의 그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네네. 야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지금 비 때문에 자살하겠다 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사람들 기업은 문명국가의 어떤 기본과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입각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야당이든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어떤 그 당사자든지 간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집회를 시절이 막은 거야 이 새끼들이. 그렇지. 아예 항의를 못하도록.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파쇼 방역에. 파쇼 방역이죠. 정말로. 그러면서 지금 나는 K방역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K방역이라는 게 딴 데서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그 뭐 교회 예배도 있지만은 다 이름 적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부 개인 그 신상 정보를 전부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는 거기 적어놓은 뭐 이거 리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이 방역에 도움됐다라고 하는 어떤 걸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 사실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은요 아마 적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적을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게 뭐냐면 어쨌든 맨아웃가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그걸 또 일종의 부담을 줘서 정부 방침에 따르게 하는 아주 강제 도구가 아닐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도 아니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 그 실내에 들어가면은 마스크 벗지 않습니까? 그게 웃기는 거지. 아니, 산에 갈 때도 마스크고. 그런 이 마스크가 옛날에 뭐 산불 조심 무슨 쥐를 잡자라고 하는 뭐 그런 리본 같은 리본 같은 상품 같은 쥐를 잡자. 아 근데 사실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써야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대부분 이게 공기가 아니고 침이나 이것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마스크를 하면 우선 내가 이렇게 내 침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실외에서는 임의대상 벌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실외에서는 마스크 꼭꼭 쓰고 안에 들어가서는 마스크 벗고 실내 들어가면 거꾸로네 그죠? 네네. 자 오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그 경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뭐 40분이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네. 예. 자 이제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수출이 잘 돼서 그런 거죠. 수출이. 수출인데 이것도 뭐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보이나?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무역협회에 들어가면은 이 품목별로 이제 수출 실적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지금이 뭐냐면 2021년 3월 시점에서 이게 최신 통계거든요. 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지난 동기 대비 15.8%가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성룡차 있잖아요. 현대자동 생산 성룡차 32.4%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력 품목이 선전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있잖아요. 36.7%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전화기 있잖아요. 휴대폰이죠. 휴대폰. 20.8% 늘어났고. 그 내는 삼성전자네.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핵심은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 네네. 이게 뭐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가 월등히 많거든.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자기 소득주도 성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친구는 지금 문재인 이 친구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를 튼실한 결과 지금 수출이 살아나고 지금 OECD 국가 중에 회복이 빠르다는데 지금 사실은 그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이재용 덕분이네. 이재용 덕분이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또 재밌는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자랑할 게 드디어 우리가 작년에 1인당 GDP에서 G7 국가를 제쳤다. G7 국가를 말하면은 이탈리아 제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 진입했다.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있었거든. 근데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이게 이제 우리처럼 이제 수출이 활발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가 워낙 큰 나라니까. 게다가 이제 이쪽이 보기 심해요. 그쪽이 코로나 피해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질, 러시아를 제끼고 이제 딱 그냥 올라간 거지. 그다음에 이제 G7 국가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거든. 근데 드디어 이제 근데 이탈리아가 이게 관광 있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에 아주 직격탄이네. 격파를 맞은 거죠. 그렇지. 거기 로마가 있고 하니까 교황청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로마 유적지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탈리아 가잖아. 그러니까 2020년에 명목 성장률이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7.9%로 추정을 해요. OECD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0.1%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1% 플러스인데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 8%가량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9%가.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를 능가하고. 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완전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나라 이겼다고 지금 문재인이 짜와자짜라고 있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랑거리거든요. 이거. 정말 쪽팔린다, 쪽팔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저는 모를 거다 생각해요. 정말로 이자들은 국민들을 갖다가 진짜 정말로 개돼지처럼 좀 생각을 갖다가 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참. 자, 내용을 좀 더 봅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인데 요 중심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예, 압도적이었다. 압도적이네. 2위하고요. 월등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뭐니 보니까 전부 집안에서 해야 되니까 전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자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이 결국 수출에 우리 대한민국 산업을 수출을 올린 거죠. 아유, 근데 참. 항공산업도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것 같은데 반도체가 수출해야 되니까. 네. 예? 그 화물로 나르니까. 화물로 나르니까. 여객은 없어도. 여객은 없어도. 아니 정말로 이 반도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요. 지금 정말로 이제 마이너스 4% 5%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반도체가 살린 거거든. 그 반도체 수장은 지금 감옥 가 있고. 감옥 가 있고. 그리고 12조 그 상속세 때려가지고 상속세 낸다고 빚내야 된대요.
어쨌든 그게 이제 자가 갖고 있던 어쨌든 그 여력들이 있잖아요. 쌓아놓은 돈.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내려 그러면 그 배당금 형태로 사실은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재용이나 뭐 그 가족들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상속세 보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돈을 갖다가 배당으로 하게 되면요,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날아가는 거거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뒤늦게 반도체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전쟁인데 지금 100조, 200조, 300조씩 막 셀이 쏟아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 그렇지. 반도체가 정말로 이 세계적인 어떤 그야말로 이제 치열한 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꽃가마에 태워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저걸 이거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반도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1인당 GDP에서 이탈리아를 능가를 하고 뭐 문제는 운도 좋아해. 전부 지가 하지도 않아도 뭔가 하나씩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가 딴지를 걸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그냥 열심히 움직였는데 참. 다음 내용도 보죠 뭐. 자, 재밌는 게요. 드디어 이제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문재인한테는 이게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뭐냐면은 민간 일자리가 아니었지 문재인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민간 기업이 만든다는 신화를 버려야 된다.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취임초 얘기죠. 취임초 얘기? 그랬고. 민간이 만든다는 신화를 버려야 된다. 미친놈. 그 바람에 지금 쏟아붓고도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94만 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정규직은 20몇만 명이 줄었더라고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총 노동 근로시간 예컨대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해도 근로자로 잡히거든요. 그래? 근데 1시간짜리 40명 늘어나봤자 총 노동시간은 정규직 그 풀타임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주. 그렇지. 그러면 한 명이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풀타임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풀타임 기준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짜리도 하나로 쳐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따지도 그래도 좀 줄었어.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정규직 조금 늘어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문재인이 관심 두면 안 되겠는데. 문재인 관심 두면 거꾸로 가더라고. 사실은요. 5월 10일 이 문재인 취임날 첫 번째 결재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결재가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안에 결재를 한 겁니다. 그거 크게 선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12일 날, 그러니까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 가가지고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있는 사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 아니지. 협력업체 정규직이었어. 그렇지. 협력업체 정규직. 정규직을 갖다 비정규직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자회사 직구용으로 한 거예요. 편입시킨 거죠. 그 짓거리를 갖다 했거든. 그래도 시원해 그것도. 이거는 가치 파괴적 행위를 한 거지.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라는 거는 불삭기 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삽백자루로 해가지고 그렇지. 숟가락 10,000개로 해서 그렇지. 있는. 그렇지. 아니 굴착기를 한 개로 하는 거를 전부 숟가락 줘가지고 10,000명이서 야 정말. 그리고 공공부문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굴삭기로 파면 될 거를 전부 10,000명한테 숟가락 줘가지고 그걸 팔아. 야 정말. 그리고 일자리 만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원래 그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당장 말입니다. 아마 동사무소 가보거나 공공부문 공무원 맞아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딱 보면은 민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은 야 절반 아니면 저거 30% 3분의 1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간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이 그냥 부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문재인이요. 아까 5월 10일 날 일자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결재를 했고, 그 다음 인천국제공항 갔고, 그 다음 5월 24일 날 그때 일자리 현황판이라는 거를 그렇지. 그 유명한 일자리 현황판.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냐면은 관심을 갖고 뭔가를 갖다 하겠다고 하면요. 대체로 결과는 반대로 나옵니다. 망하는 게 제발 문재인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문재인 우리 청년 일자리 관심 좀 꺼줘. 그러면 우리 일자리 늘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문재인이 관심이 가지는 순간 망하니까.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요 연설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여성들 지금 공포에 떨어야 되겠는데, 드디어 이 문재인이 관심 가졌다. 큰일 났다. 지금 안 그래도 망했는데 더 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 그랬는데 이 일자리 예산은요 주로 이제 노인 일자리입니다. 이게 청년하고 여성하고 사실 별로 상관이 없거든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청년하고 여성들에게는 사실은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어떤 민간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기업들로 하여금요 국내 투자와 고용, 그 다음에 어떤 뛰어난 인재들이 민간 기업을 창업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취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 천국이 돼 있거든. 자, 한국엔 천국 2개 있습니다. 공무원 천국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천국입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주 그냥 살판난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좀 최저임금을 갖다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적용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혜택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국내 청년이나 여성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가지, 그 다음에 뛰어난 어떤 인재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로 본다 그러면 공무원 몇 년이고 그냥 저기 노량진 가가지고 도시학원 다니고 컵밥 먹으면서 이게 지금 합격하는 게 월등히 낫거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에 목숨 건다는 게 망조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청년들 편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가 정책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직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통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모르는 거죠. 이게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또 이렇게 자랑을 해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이제 그동안 많이 까놔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까놨는데 도대체가 이미 실패한 걸 아직 또 들고 나왔어요. 그동안은 또 사실은 입 싹 닫고 있었거든. 작년 11월 달 이후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얘기 안 했지. 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지금 온갖 지표들이 일자리 그거 있잖아요. 현황판 그거 없앴잖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이게 완전 고용 상태라면 인상을 해도 좀 돼요. 완전 고용이 아니었거든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수출하는 나라인데 최저임금 인상하려면 다른 나라도 다 인상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인상하면 그러면 그게 임금 인상하면 그게 다 지금 가격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출 경쟁이 떨어지는 건데. 하여튼 이 경제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이게 구구절절 헛소리인데 그래도 뭐냐면 이게 주택 부동산 문제를 얘기를 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이제 딱 일종의 사과 같은 걸 했습니다. 주택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한 거. 그러면서 이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서 어쩌고 불법 투기 근원을 차단한다 그랬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틀린 거지. 문제를 틀린 거지. 일으키거든. 문제를 그렇지. 이 지금 참사를 일으킨 거죠.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해서 불로소득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즉 투기 이익을 끊지 못하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오만 가지 이제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뭐 26개인가 대책이 나왔죠. 한 30개 됩니다. 예, 30개 되는 내가 20몇 개 세다가 그 왜 안 셌으니까. 아니 그 기본 철학 자체가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 있습니다. 아니 사용 가치는 그냥 그대로인데 교환 가치라고 자기가 지금 사는 거지. 예.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공급이 있어야 부동산이 그러니까 일정도 가격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는 것이면서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가치 제장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게다가 지금 코로나 등을 빙자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좁은 국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만한 어떤 이 땅, 건물로 그 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물론 이걸 주식으로도 빼고 채권으로도 뭐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큰 손들한테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요. 근데 보면 딱 그냥 볼 때는 이제 이게 부동산이 가치 제장의 수단으로서 이 괜찮거든. 아니 돈 가치가 없어지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또 게다가 저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지금 이 지방의 어떤 이 지방에는 옛날에 주력 산업들이 있었는데 그 주력 산업들이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예컨대 창원 기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재미 못 보거든요. 그렇지. 아까 반도체하고요. 창원 기계공단 안에 네. 거기에 그 원자력 관련 산업이 있었거든요. 두산중공업 있네. 네. 그리고 거기에 협력사들요. 이를테면 그거 다 죽여버린 네, 거예요. 그 지금 한 9천 명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멀쩡히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세계적 뭐 경쟁력을 갖다가 가진 산업을 육성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아니,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사람 지금 죽여놨잖아 지금. 있는 거를 때려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전자처럼 말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거 잘 나가고 있는 기업 계속 뒷다리 잡고 뒷다리 잡고 뒷다리만 잡았나? 감옥에 집어넣고. 참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저는 혹시라도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요 뭔가 정책 방향의 수정 얘기가 혹시 나오나 싶어서 맞아요.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질문을 받았잖아요. 질문을 한 사람도 탈원전에 대한 질문도 안 하네 기자들이.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전에 뭐 이게 짰겠지 당연히. 막았겠지 뭐.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 반도체만큼이나요. 아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잖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은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과 테크닉과 그다음에 그 정보가 융합하려면 결국 그걸 하는 게 반도체고 반도체를 하는 전기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니 전기를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원전인데 그걸 전부 다 때려 놓으니까 지금 한전이 지금 적자투성이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뭐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좀 약간 좀 뭐라고는 사람 듣기 어려운 말 하는 놈치고 뭔가 정직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아니 근데 문제는요, 탄소 의존 경제를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을 당연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정말 저 태양광 그 보셨죠? 패널 깔아놓은 거. 그것도 있고요. 그 아름드리 숲을 갖다가 막 깔아버리는. 그러니까 싹 없애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태양광이나 풍력은요, 이거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뭐 비 오는 것도 있고 뭐. 날 흐리면. 날 흐리면. 비 오면. 바람 안 불 때도 많거든. 바람의 질이 북해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 가스 발전을 건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가스는 아니 석탄 발전소만 탄소를 생산하나? 그렇지. 가스도 마찬가지지. 가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탄소 경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원전을 죽이고 태양광 풍력을 했는데 그 태양광이 얼마만큼 이렇게 숲을 갖다가 이게 싹 그냥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백업됐던 전원으로서 거대한 어떤 이 가스 발전소를 갖다가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거든,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4년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렇지. 공공부문 일자리 대통령 4년 하면 이제 뭐 알 나이도 지났는데 보통 한 1년, 2년쯤 지나면 대통령이 좀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친구는 응. 4년 돼도 아직 정신 못 차리네. 유일하게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는 부동산. 근데 그나마도요, 부동산의 수요 공급 관리를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했다고 이 생각을 안 합니다. 투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투기를 막으면 된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갖다가 지금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또 있어요? 했습니다. 이제 1시간이 한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예, 예. 당연히 남북관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미얀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뭐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 도착 합니다. 불가역적 평화가 아니고 북한 핵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용어를 엉뚱한 데 쓰고 앉아있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대북 전단 날리는 거 지금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네. 네, 그 얘기고요. 지금 그 전에 김여정이가 지시했잖아. 예? 그동안요,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누가 했죠? 저쪽이 미사일 쐈죠. 그렇지. 북한이 계속 했잖아. 그다음에 남북 연락사무소. 그리고 우리 세금 한 600억이 든 그 건물을 폭파해버렸죠. 전 세계 보는 앞에서. 그다음에 이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악한 말들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그 민간 공무원이 지금 네. 표류되는 것을 그 총 쏴서 죽이고 불 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찬물을 폭포수처럼 끼얹는 일을 우리가 바가지로 만약에 뿌리는 수준이라면 쟤들은 아예 그냥 고압 살수차로 쉘이 뿌려댄 거라 그럼 마찬가지. 미사일도 계속 쏘아댔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북 전단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봐봐. 이거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여기를 갖다가 자국 국민한테는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말로 대한민국 위협하는 북한한테는 끽소리 못하는 저 비겁한 정부. 우리가 지금 국민이 세금 주는 거는 지금 저런 대한민국 위협하는 그 나라 막으란 얘기잖아요. 네네. 비겁하고 비열한 정부죠. 자, 그러면서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뭐 기본 목표로 한다. 아니 지금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게 뭐야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뭐냐면 네네.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게 아니 그러면 그 핵을 갖고 있는 핵을 운반할 수 있는 그 미국이라는 거 나가라야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게 북한 비핵화에서 말입니다. 지금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반도 비핵화로 바뀐 거죠. 한반도 비핵화로 됐는데 그 조선반도 비핵화가 조선반도 비핵화의 핵심 요건은요. 북한이 이미 한참 전에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한미동맹을 갖다가 없애라는 거죠. 없애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는 사실은 이 싱가포르에서 당했다가 나중에 베트남에서 하노이 회담 때 그걸 뒤집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은 지금 다시 이 새로 들어온 바이든한테 이 트럼프는 지금 받다가 당했다 싶으니까 뒤집은 걸 다시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비핵화를 이제 완전히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북한에 대해서 CVID였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네. 근데 평화에 대해서 그런 말을 써요. 네. 아니 평화가 어떻게 불가역적 평화? 불가역적 평화는요. 우리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가가 압도적인 힘의 위에 있으면은 불가역적 평화가 되죠. 그렇지.
불가치 평화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대들고 싸우면 그 평화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게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힘이 강하면 상대 못 덤비니까 그럴 경우는 평화가 있죠. 그러니까 미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용어 변조들을 막 하거든요. 일단은요, 안보가 아니라 평화를 앞에 막 내세웁니다. 얘들은. 옛날 불가역적인 어떤 비핵화를 불가역적 평화로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게. 용어 조작하는데 이놈들 선수야, 선수. 자, 저 1시간이 지났죠. 마무리를 좀 부탁합니다. 아니, 저는. 어때요? 지금 물론 지금 우리가 1시간 내내 잘근잘근 씹었지만 이 문재인이 사전 특별연설을 특별히 해설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총평은 어떠세요? 총평. 저는 이게 있는 거는 저는 이게 문재인이 자기가 쭉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난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있잖아요. 문재인을 앞에 딱 간판으로 내세운. 그 숨어서 이제 A4를 갖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연설문을 할 때 이제 이런 대목들을 막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권력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쪽에 어떤 권력 집단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권력 집단들의 어떤 현실 인식이라든지 논리 어떤 이 구조 이런 것들이 이게 저열하기 짝이었고요. 모순적이기 짝이었고 그러면서도 온통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수치 같은 거 좋은 수치들 있으면 다 갖고 와서 지들이 한 것처럼 하고 도저히 명명백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든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고 그러니까 구라 완전히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는 거는 부동산. 이 부분은 딱 하나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국민들이 다 아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토론전 같은 정말로 지금 거의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이미 생태계가 다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중국으로 막 다 가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전기인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어떤 세계적 그러니까. 산업을 때려 파괴를 하고 반도체의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잠재력을 때려 파괴를 하고 정권 끝나면 꼭 법정에 세워야겠어요. 물론 법정에선 세울 일은 수두룩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민낯을 문재인을 통해서 다 까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사실은요. 지난 한 3, 40년 동안 진보라는 게 민주, 진보, 노동, 평화 팔고 환경 팔고 생태 팔고 여성 팔고 5만 가지 다 팔았어요. 그다음에 지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요 역대 어떤 정권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거를 갖다가 공안 탄압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다 안 됐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들의 어떤 민낯을 까발려 가지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을 저는 문재인이 지금 거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좌파들의 그 민낯을 까발려 가지고 전부 다 똘똘 말아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다이빙을 갖다 하는 쓰레기통으로 스스로 네네. 우리가 쓰레기통 집어넣는데 좀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에 해서 깊이 매립을 갖다가 다시 못 나오게 원자력 폐기물 그 폐기물보다도 더 그냥 깊게 넣어서 깊게. 아예 그냥 콘크리트 꽝꽝꽝 쳐서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문재인 지금 특별 연설을 아주 그냥 잘근잘근 자료 가지고 씹으니까 아마 문재인은 할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K방역 지금 모든 데이터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기고 앉아 있고 경제도 지금 망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삼성 반도체가 한 걸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외교안보도 지금 북한에서 한마디 못하고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이 정말
호환무치한 정권의 특별 연설을 우리가 특별 대담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별 비판. 특별 비판해 봤습니다. 네. 참 이게 웃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지금 1년간 문재인이 또 말년을 보니까 역사의 비판에 남기겠다는 게 자기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더 망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재인을 정말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